서양 인문학 누가 출발시켰다 그럽니까? 소크라테스라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요.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이 누군지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인문학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지? 우리 부서가 왜 필요하지? 난 이 회사에 왜 필요하지? 이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봅니다. 제일 갑갑한 건 뭐냐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소개서를 쓰라는데 진짜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인자하신 어머님과 엄격하신 아버님 밑에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자라나 언제나 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늘 엄격한 훈련 속에 이런 개소리를 해듭니다. 그게 틀리든 맞든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내가 왜 필요하지? 그 면접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서에 내가 왜 필요하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의 존재의 의무는 뭐지? 질문을 던지는 훈련으로부터 인문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뢰, 정수, 우측, 통행.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자, 우리 교실에 한국 교실이 한국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수합니다. 교사 수준도 우수하고 학생들도 우수하고 기자재도 우수하고 이런 여건이 없지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는 교실이다. 질문 없는 교실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초등학교 처음 때만 좀 질문이 있죠. 그러다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 종이 쳤을 때 선생님께서 질문인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손 들어 놓으면 거의 역적 분위기가 되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그럼 과연 질문 없는 곳이 개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학교만이냐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젊으신 회사원들 계시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바로 질문 없는 공간입니다. 질문 없는 공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회사는 여전히 질문 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항상 상관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편하게 얘기해봐.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부장님 오늘 더 세련돼 보이세요. 젊어 보이시네요. 우린 이런 말을 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는 회사라는 거죠. 질문 없는 회사죠. 저는 대한민국 기업이 여러 문제들이 있고 대한민국 학교에서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죠. 이 가장 인문학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 질문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애들에게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주고 싶다 그럴 때 뒤에 답이 맞긴 하지만 모든 학부모들이 어떤 책 읽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좋아요가 안 돼. 저는 애에게 지금보다 더 질문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더 질문하게 해주세요. 전 사실 이게 진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역사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역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수학하고 과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문과에 선택했어요. 문과에서는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요새는 선택이 필수가 쉬워졌지만. 근데 아무도 우리 역사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이 있냐는 데는 답을 못해요. 문학도 얼마나 열심히 외웠어요. 근대문학 이광수, 투난, 김동인,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근데 너에게 문학적 소양이 있냐? 하면 대답 못하죠. 그럼 책을 덜 읽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더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질문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질문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치느냐? 그건 이미 여러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평적 문화를 자로잡는 것이 가장 큰 한국사에서는 수평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가정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집에서 자제를 키우니까 아들하고 딸이 한번 가보세요. 엄마랑 애들이 대화가 많아요? 아빠랑 많아요? 왜? 근데 어떤 집에 보면요 아빠랑도 대화가 많은 집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애가 언제부터 아빠랑 대화가 없어져요? 중학생이 되면. 왜 없어져요? 아버지와 내가 수직적 관계라는 걸 깨달아.
엄마랑은 왜 대화해요? 수평적이거든요, 계속. 내가 이 사람하고 수직적이냐 수평적 내가 관계를 아는 건 아주 간단해요. 관계가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수평적 관계에 이러지 않을까. 동갑이 이혼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린 거꾸로 생각하죠. 동갑 되면 막 서로 막 싸울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말을 한 분이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버막스입니다. 하버막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합리적 의사소통의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보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합리적일까요? 의사가? 올해 농사일하면서 힘든 게 뭐였어? 저 힘든 거 없어요. 내년에 소작을 계속하고 싶나? 예, 그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끔 드리는 건데 전 아저씨죠.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 우리 둘이요. 아이들이 뭐한데 우리 둘이 절대 토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둘이 생리대 갖고 절대 토론 못해요. 그죠? 왜? 여자, 남자? 젊은 친구, 나이 든 사람? 그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나랑 생리대 갖고 토론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름이 벌레 먹은 돼지예요. 우리 언니는 들어가는 순간 공작 기가단이에요. 둘이서는 생리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너 약 많을 땐 뭐 써야 돼? 뭐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수직적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란 공간이 하버막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주목한 건 아니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합리적 의사소통 관계가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저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갖고 왔지만 구글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칠판이 있죠. 백보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막 써요.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거기다 덧붙여서 막 써요. 또 지나가요. 그게 다 촬영되고 있어요. 근데 뭐 촬영돼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 칠판 앞에만 쓰는 순간 뭐가 되죠?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질문해서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 남학생 갔다 오셨잖아요. 어디? 군대. 군대에서 질문은 자살이에요. 거긴 질문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 수직적 관계. 두 번째 조건은 이미 말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집단주의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개인주의 문화가 보장이 받아야 됩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보장이 받아야지 질문이 의무 없는 권리가 돼요. 질문은 권리예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질문 왜 못해요? 이거 질문하다가 쪽팔릴까 봐. 두 번째, 이 질문하면 우리 전체 나는 좋겠지만 개 전체에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방해가 되죠. 이거거든요. 질문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난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요. 나한텐 100이 돌아와요. 근데 앉아있는 건 100명인데 한 놈당 10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결국 손해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없는 곳은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꼽히지 못하고 현대 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진짜 개인주의 문화와 그리고 수평적 질서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질문은 뭐가 됩니까? 의무가 아니라 순수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의무란 표현보다는 책임 없는 권리. 책임 없는 권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권리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죠. 모든 권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좀 정치라고 볼까요? 자유권적 기본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그냥 주어받은 거예요. 천부 인권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 정치 시간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없는 권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면 이런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위해서 그 위에 독서량을 키워만 나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에서 독서라는 건 뭐가 될 것 같아요? 원래 독서를 찾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독서는 결국 활자거든요. 활자는 누구의 전유물이었을까요? 활자는요 항상 소수의 전유물이었어요. 지식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이게 깨진 건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 문자 해독률이
30% 40% 올라가는 거 100년도 안 됐어요. 맞죠?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TV와 신문이 나와야 활자가 모든 대중의 전유물이 돼요. 그전엔 엘리트의 전유물이었어요. 앞으로 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히 보십시오. 전철 딱 탑니다. 지금 책 봐요. 다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죠. 물론 핸드폰 안에도 활자가 있지만 이제 또 활자도 없죠. 이제는 핸드폰 안에. 왜? 이제는 구글도 아니라 유튜브 보시니까. 다 유튜브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엘리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들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트였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수십 년 동안, 최근 거의 50년 동안 희한하게 책을, 그전엔 다 그냥 책 들고 있다. 그 엘리트였어요. 근데 50년 동안은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왜? 다 보니까. 맞죠? 앞으로 10년만 딱 더 지나고 20년만 딱 지나서 책을 딱 들고 있죠. 얘는 엘리트예요. 다시. 이해가시겠습니까? 독서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엘리트가 꼭 좋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인재는 독서하는 인간이라니까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독서하는 인간이에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유튜브는 2시간 보는 것보다 책 2시간 보는 게 훨씬 더 다 알아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 알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독서에서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현대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무리는 물론 인문학은 순수하게 인간의 본연의 본질,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해 나가고 과정이고 나를 높이고 고양시켜 나가는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정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든 무엇이 변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문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발 딛고 있는 시대의 인문학은 그전의 인문학과 동일하면서도 변해나가는 인문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의 변화에 따른 인문학의 변화입니다. 우린 좋든 싫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자본의 변화에 우리 인문학도 변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커다란 인문학의 변화의 흐름 속에는 바로 자본이, 그리고 사회가 상품화 시대에서는 소비사회로 급격히 변해나갔고 최근에 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 곁에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좋든 나쁜 자본과 상품의 형태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다,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이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 나의 계급, 나의 지위,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틀이 되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홀치 않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은 미적분이나 양자 물리학보다는 훨씬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안 해보시고 질문을 안 던져셨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